민법 제1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민법 제1조를 우리는 이제 법원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법원이, 우리 이제 보통 재판을 받는, 네, 이런 법원, 흔히 이제 우리가, 이런 법원을 코트라고 하죠. 이 법원이 아니라, 그죠? 이 법원이 아니라, 네, 이 법원이 아니라, 원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법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죠? 법원입니다. 법원. 그래서 이거는 소스예요. 네, 소스죠. 법의 소스가 뭐냐? 이게 이제 법원이죠. 소스가 뭐냐 이렇게 이제 예, 독일어로는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레이츠 네 이렇게 레이츠 퀄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법원에 가는 겁니다. 이 법원은 그래서 보통 법의 연원을 줄여서 법원이라고 하거든요. 법의 연원을 줄여서 법원이라고 하고, 법의 존재 형식 또는 법의 인식 근거를 말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좀 골치 아픈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 형식 뭐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했는데 다 그냥 외웠어요. 외우는 게 제일 속편해요. 그래서 법원이란 법의 연원의 줄임말로서 법의 존재 형식, 법의 인식 근거를 말한다라고 그냥 외우고요. 실제 문제는 이거죠. 이제 성문법과 그죠? 불문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문법, 불문법. 그래서 네, 성문법이에요. 그리고 불문법은 아닐 문자를 쓰는 거죠. 불문. 그래서 문자로 이루어진 법. 불문법은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저기도 유스 스크립툼 이렇게 해요. 성문법 유스 스크립툼 그 다음에 불문법은 여기다 논을 넣어서 논 스크립툼. 그래서 문자 스크립트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문자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 뭐 요 얘기를 하는데 이 문자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는 거의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성문법은 이제 제정법, 그러니까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국가기관에서 이 만든 법이라는 거예요. 만든 법. 그러면 이 불문법은 이게 만든 법이니까 안 만든 법이면 딱 맞잖아요. 만든 법과 안 만든 법, 그죠? 안 만든 법 이렇게 얘기를 하면 틀렸죠. 이건 아니에요. 안 만든 법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만든 법이 아니고 불문법은 이게 이제 성문법이 만든 법이라면 누군가 이제 그 의도적으로 만든 법이라면 이게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사회가 변화 발전을 하면서 이게 이제 만들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법은 만든 법, 불문법은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성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성문법 얘기를 하면 항상 이제 피라미드를 하나를 딱 그려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게 법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고요. 맨 위에 이제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 네, 그 다음에 명령규칙, 그 다음에 자치법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데, 결국에 이제 이 성문법은 그러니까 이제 등급,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가면 그러니까 상, 아래로 가면 하죠. 그래서 상하가 정해져 있는데, 이 위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상위법, 아래쪽에 있으니까 하위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위법, 하위법. 지난 시간에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다. 그랬는데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규칙, 자치법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불문법 얘기했는데, 불문법은 통상 이제 불문법은 뭐가 있냐면 주로 이제 관습법, 그 다음에 조리, 마지막으로 판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습법으로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의 경우에는 이게 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좀 상당하게 이제 좀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자, 민법 1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법 1조 규정을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의 규정, 그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하는데, 이 법률은 결국에 성문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이 이제 국회에서 제정한 헌법보다 하위에 있는 이제 성문법을 말해요. 이제 성문법인데, 꼭 이제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법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이제 법률을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을 때 관습법에 의하고, 그리고 그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했는데, 이게 이제 불문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라고 했으니까, 관습법은 이 성문법의 규정이 없을 때 비로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즉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관습법이 있더라도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의 규정을 우선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관습법의 효력은 이 성문법의 효력을 단지 없을 때 보충하는 효력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관습법의 효력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 성문법과 어떤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는 이게 성문법을 변경하는 효력이라고도 또 말을 하는 적이 됐어요. 변경적 효력이 있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성문법이 없을 때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견해가 두 개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이 말 자체가 벌써 하나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건 민법 제1조 규정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규정에서 이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 물권법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이 관습법의 효력을 성문법과 동일하게 보는 그런 규정들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그 민법의 법원으로서 일반적인 관습법의 효력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관습법에서 이 관습법의 효력만큼 또 많이 다루어지는 문제가
뭐냐면 이 관습법이 성립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습이 존재를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법으로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법이라고 믿고 이제 지키는 시기가 있죠. 법적 확신 의 시기에 이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법으로서 그 어떤 승인을 하는 단계에 거치게 됩니다. 법적 승인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이 법적 승인은 결국에 법으로서 승인하는 건데요. 이게 관습법이 있고 그 관습법이 법이다라고 승인을 하는 건데 이거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즉 판례를 통해서 관습법이 승인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어느 시기에 관습법이 성립한 거냐? 관습법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느냐인데 일단 관습이 존재하게 된 이 시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의 관습이 존재하는 사회적인 그 행동 패턴이 존재하는 거지 그 자체가 아직 법으로서 성립되지는 않은 시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의 단계, 이 당시엔 법원이 국가기관이 관습법이 법이다, 저런 관습의 법적 법이다라고 승인을 하게 되면 확실한데 이거는 승인은 뭐냐면 결국엔 이 저기를 한 거죠. 그냥 그게 법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지. 이미 이제 법이 성립했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쫓아가서 이제 인정을 해준 거니까 요거는 사실은 이미 법이 성립한 이후에 그것을 그 국가기관이 확인을 해준 거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습법이 성립하는 시기는 이 법적 확신이 이제 생겼을 때, 이때가 바로 관습법이 성립하는 시기로 봅니다. 관습법이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법적 사회 구성원들에게 법적 확신이 생겼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법적 확신이 생기면 이제 관습법이 되는데 이게 있던 기존의 법적 확신이 변하면서 확신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관습법 사람들이 이제 법이라고 믿고 지키다가 더 이상 그거 우리가 지킬 필요 없어라고 하는 그 단계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역시 관습법도 소멸을 하게 됩니다. 즉 법적 확신이 사라지면 그때는 관습법도 이제 소멸을 하게 되는 거죠. 관습법도 소멸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이제 법적 확신이 사라졌을 때, 소멸했을 때 법으로서 소멸을 하지만 또 우리 이제 그 관습법은 결국에 법률에, 그러니까 성문법 있었죠? 성문법에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했는데 여기 법률이니까 법률을 보충하는 거니까 요 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관습법은 이 법률의 지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상위법이 헌법이 있으니까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헌법상의 권리라든가 또는 헌법의 가치에 위반하는 어긋나는 관습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관습법 역시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제 또 시대가 변하면서 헌법적 가치도 변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그 헌법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관습법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관습법도 관습법이라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법적 확신이 사라지거나 소멸하거나 또는 그 최상위법인 헌법에 위반하는 그런 관습법은 법으로서의 효력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조리가 이렇게 쓰거든요. 조리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법률 용어들이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의 뜻을 알면은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조리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이거 말 뜻대로 하면 이해가 참 안 돼요. 근데 이게 아마 원어로 하면 이렇거든요. 낫두루 되어자 해라고 해요. 낫두루 되어자 해. 이게 낫두루 알죠? 낫두루. 와, 그죠? 아이스크림이에요. 비싼 아이스크림이죠. 이게 낫두루. 그래서 누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통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을 이렇게 여는 거,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는 거. 사람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그죠? 서가지고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런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거야. 여기 뭐 있어요? 그래서 바밤바, 뭐 메론바, 쌍쌍바, 뭐 또 뭐 있지? 하여튼간 뭐 쿠잉크바, 뭐 하여튼간 무슨 바 하는 거. 잘해야 뭐 이제 구구콘, 브라보콘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데 이제 사주고 누가 사준다고 하면 반대지. 누가 사준다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문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는 거 있잖아요. 일어서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는 거. 여기 뭐 있어요? 하겐다츠, 이제 나뚜루 이런 거 있잖아. 나뚜루 이런 거 있는 거. 가격이 벌써 차이가 엄청나지. 이제 그리고 비싸니까 맛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뚜루 아이스크림이에요. 나뚜루 아이스크림인데 나뚜루 여기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예요? 이거 영어로 하면 이게 네이처예요. 네이처 오브 싱즈 이렇게 싱즈 복수로 해야 될 거야. 네이처 이죠? 네이처 이거 독일어고 이거 영어인데 네이처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뭐 자연, 자연, 그다음에 또 본성, 본질, 속성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성이란 뜻이고, 요거는 things 하면 어떤 뭐 무엇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거 보통 이제 우리가 물건, 어떤 사물, 대상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해 사물.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나뚜루 되어자 해, 뭐 네이처 오브 싱즈 하면 이거 뭐예요? 사물의 본성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사물의 본성. 그래서 사물의 본성이 뭐냐?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배운 거, 그래서 과학 시간에 배운 거, 법칙들. 무슨 연력학 법칙이니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니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중력 법칙이냐 뭐 그런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 이게 이제 과학 시간뿐만 아니라 뭐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법칙들 하는 거 있잖아요. 법칙.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법칙.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모든 법칙들을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경험 법칙, 사물의 본성, 경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물의 본성, 뭐 경험 법칙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왜 조리라고 부르느냐? 이게 좀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 우리 이제 뭐 개화 시대 이제 서양 문물을 막 받아들이는 그 시기의 문제예요. 왜냐면 그 시기에 이제 서구의 어떤 서구의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번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개화를 하자 하는 개화파. 안 돼. 우리 걸 지켜야 돼. 그래서 옛날 걸 지켜야 돼. 수구파. 간에 이렇게 상당히 다툼이 심했죠. 개화파, 수구파 간에 상당히 다툼이 심했어요. 그럼 개화파는 누구고 수구파는 누구냐? 수구파 누구예요? 이제 갓쓰고 뭐 하는 그 할아버지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자예요. 학자인데 유학자들이고 아주 우리 유학 중에서도 골치 아픈 성리학자들이지. 성리학자들이요.
그러면 개화파는 누구냐? 개화파. 개화파도 역시 사실은 보면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 유학자고 성리학자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이제 자기 태도를 분명히 해서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우리 걸 지켜야 돼 해서 뭐 이제 신토부리야 하는 그쪽 양반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쭉 대립을 한 거야. 대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서양의 근대 학문들을 받아들이면서 번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번역한 것들이 어떤 이제 동양 한자 문화권에 이제 널리 퍼지게 됐는데 일본 역시 이것처럼 개화파와 수구파 간의 어떤 아주 심각한 갈등, 분쟁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 전쟁을 하죠. 내전을 벌여요. 그래서 아마 그게 무진전쟁이라고 하거든요. 무진전쟁. 2년 동안, 무진전쟁인가? 하여튼 저기 전쟁을 벌일 거예요. 아마 보신전쟁에서 무진전쟁 맞을 거예요. 이제 무진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아마 무진전쟁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탐 크루즈가 찍은 영화 중에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일본의 개화파와 수구파가 서로 전쟁을 벌인 그런 시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사회적 갈등을 거치면서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진 건데 이 개화파에서는 서양의 학문을 번역을 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쉽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주면은 사람들이 우습게 알죠. 뭐야 이거 애들이나 보는 그런 걸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상당히 어렵게 번역을 해요. 정말 그냥 제일 어려운 그러니까 이 번역본을 보는 것보다는 서양의 원서를 보는 게 더 쉬운 그런 저기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 오성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 오성론. 이 오성이 뭐냐? 물어보면 다 몰라요. 오성이란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들어는 봤어요. 오성 이렇게 쓰거든. 오성. 이 오성 얘기, 뭐 천학이니 뭐 이런 거 하면 오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인간, 이성, 감성, 오성, 뭐 오성 얘기하는데, 그럼 오성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다고. 그러면 인간 오성 해가지고 그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뭐냐? 그러니까 understand. 이해하느냐, 이해되느냐, understand.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금? understand. 이해하다.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뭐,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건데, understand.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 understanding. 이거.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니까 굳이 하면 우리가 이해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해력. 그러니까 인간 오성론 인간의 이해력에 관한 수필이에요. 원래 찾아보면 이 책 이름인데 무지 어려워요. 무지 어려운데 이게 인간 오성론의 책이 무지 어려운 책인데 이거 오성이란 개념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찾아보면 그냥 인간의 이해력, 사람의 이해력에 관한 그냥 잡스럽게 쓴 글 수필 에세이 그 얘기야.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언더스탠딩이잖아. 이해력. 딱 이렇게. 그럼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어렵게 번역을 했느냐. 오성이니 뭐니 이렇게 썼느냐. 이게 바로 그때 아주 어려운 이게 불교 철학에 나오는 그리고 성리학적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야. 동양 철학에서 동양학에서 다룬 아주 어려운 개념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있어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 이 수구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이런 어려운 개념들을 막 집어넣어서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들이 쓰던 언어와 개념의 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자기네들끼리 그 당시에 쓰던 이런 어떤 유학, 성리학, 동양학의 개념들을 통해서 서양의 것들을 번역을 한 거고, 우리는 그러한 어떤 이런 유학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성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고 학습한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이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리. 그래서 이 조리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게 좀 그런데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이거. 네, 이거 기란 무엇인가? 기. 네, 기를 얘기하는 그 길거리에서 이제 네, 그죠?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하고 거의 뭐 좀 비슷하게 느낌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기는 동양 쪽에서 말하는 기는 좀 세 가지의 패턴이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공하는 사람들, 기공이니 무슨 참선이니 선수행이니 하는 게 이제 이쪽에서 하는 기공이니 단학이니 하는 뭐 이제 수련이니 뭐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제 기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가 있어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유학, 일종의 성리학에서 유학, 성리학에서 말하는 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니까 다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다 달라.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기공이나 뭐 이제 뭐 단학이나 뭐 수련한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기랑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랑 성리학에서 말하는 기는 다 서로 다른 기야. 예, 공통적인 부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좀 사이비들이 생겨나는 거지. 한의학도 요새 조금 비슷해지는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이쪽으로 가자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도 이제 기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아까 기공이라는 게 또 완전 사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사람들이 자꾸 사기를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그런 저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고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라는 거는 이게 아니라 이제 유학이나 성리학에서 말하는 기예요. 이 기는 뭐냐면 우리 이제 이 우주가 있잖아요. 우주라든가 사물이 있으면 이 우주나 사물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진료 구성 단위예요. 우주를 구성하는 어떤 아주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원자랑 비슷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원자, 아톰이라고 하잖아. 원자랑 비슷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우주는 기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기로. 그래서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진료가 바로 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기는.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진료야. 그런데 사람이 느끼기 위해서는 기가 모여야 돼. 모여가지고 하나의 형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형체를 이룬 거를 우리가 그 조라고 해요. 기가 모여서 형체를 이룬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바로 기가 아니라 조예요, 조. 그래서 사람도 조야. 그리고 테이블도 조고 의자도 조고 꽃도 조고 동물도 조고 조야 조. 이거 기가 모여 있는 거야. 기가 이제 합혀져 있는. 그래서 기가 모여서 조가 되고 조가 다시 흩어지면 기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합집산이라고 하죠. 이합집산.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이합집산. 모였다 흩어졌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기가 모여서 하나의 형체를 이루는 게 제멋대로 막 이루어지면 막 이상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머리, 팔, 다리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머리가 이쪽에 붙어 있고, 지멋대로 하면 막, 그죠?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쭉 있는데 막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발이 세 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제 한쪽은 여긴 여기 팔은 이렇게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고 머리 발가락 끝에 머리가 붙어 있고 막 이렇게 제멋대로 모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제멋대로 모이게 되니까 하나의 어떤 룰에 따라서 하나의 룰에 따라서 이게 이제 기가 모였다 흩어졌다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룰, 그러니까 이제 기를 운용하는, 기에서 이제 이걸 운용하는 그 어떤 법칙을, 리라고 하는 거예요. 리. 그래서 이게 세상의 핵심, 저희가 뭐냐 해서 그게 주기론이에요. 기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하는 견해 주기론. 그 다음에 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주리론. 네? 주기론과 주리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지 1,000원짜리랑 5,000원짜리 대립하는 거지. 그죠? 1,000원짜리 누구 있지? 이퇴계. 그 다음에 5,000원짜리에 율곡. 있잖아요. 그래서 율곡의 학설, 퇴계학설, 그래서 주기론, 주리론 뭐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합치면 리기가 이원론 이게 두 개, 그러니까 아니면 리기 이론론 뭐 이런 주장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펼쳐지는 건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게 그 기가 모여서 뭉친 거니까 결국에 이게 우리가 경험하게 된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 사물이고 이거는 룰이니까 일종의 법칙이라는 거지. 법칙. 그래서 사물의 법칙, 그러니까 이제 사물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그래서 이렇게 조리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직까지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잘 하니까 이 조리라는 용어와 그다음에 우리 이제 사물의 본성이라는 용어가 같이 쓰여요. 둘 다 쓰여. 사물의 본성과 조리가 같이 둘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는 민법 1조의 법원과 관련해 했을 때는 이제 조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 외에서는 보통 사물의 본성 또는 사람의 경험 법칙 이런 용어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리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조리가 뭐냐 해서 조리가 어떤 이런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반적 경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조리가는 어디에서 필요하냐? 이게 이제 그거지. 조리 어디에서 이게 필요하냐? 그래서 어떤 이제 사건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있고 여기에 이제 법을 적용해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 사건에 적용할 법이 없을 때 법이 없을 때 그럼 좀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판사들 이제 법관들이 이런 경우에 재판을 안 하는 거지. 적용할 법 규정이 여기 없네. 그럼 내가 그 재판에 적용할 법 규정이 없는데 재판을 자기 멋대로 하면은 욕을 먹잖아요. 욕을 먹으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뭐 욕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나는 안 해. 그래서 법관이 재판을 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거 그래서 사건에 적용할 어떤 그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하는 거, 그걸 논리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이제 못해, 나 안 해 하는 거예요. 논리케. 그러니까 재판을 이제 안 하는 거가 있어요. 그럼 이 논리케의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거는 그 어떤 사건이냐, 그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좀 취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국제법 있죠. 국제법 사건. 국제사건. 자, 국제법 사건은, 국제법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원칙이에요.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적용할 법 규정이 없으면 판사는 무조건 재판을 중단하고 이제 거기서 딱 멈추고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하면 안 돼요. 이거 국제법의 원칙이야.
국제법 그건 왜 그러느냐? 이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그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A 국가와 B 국가 사이에 어떤 분쟁이 발생해서 그거를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국제 재판을 하는데 여기에 적용할 규정이 없어요. 그래도 재판을 계속 진행했어. 그리고 판결을 내려. 그러면은 재판관들이 국제 재판관들이 어떤 한 나라의 편을 들어준 거잖아요. 편파적으로 편을 들어준 거니까 이 다른 나라에 패소한 나라에선 참을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원래 그럼 국제 재판을 왜 하느냐?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 있는데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 뭐냐면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는지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보면 그게 최고의 좋은 결론, 좋은 판결보다 더 좋은 거지. 확실한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면 확실하게 결론이 나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도 많이 희생되고 그 재산도 막 나라가 완전히 이제 이제 파탄이 나니까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국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국제 재판을 하는 건데 이 지금처럼 이렇게 적용할 규정도 없는데 이 한쪽 편을 들어준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반대 국가에서는 굳이 전쟁을 회피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이제 미사일부터 쏘고 시작하는 거야. 응? 원래 미사일 몇 방 쏘고, 이제 탱크 밀고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전쟁이 발생해요, 전쟁이. 원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전쟁을 피하고,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재판을 하는 건데, 그런데, 오히려 그 전쟁을 부추기게 되면 그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법에서는 재판에 적용할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재판을 멈춰야 돼요. 재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국내법은 어쨌든 그런 전쟁 같은 게 일어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법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형사사건 또는 우리 이제 공법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법사건들의 경우 형사사건이나 공법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형사사건은 뭐냐면, 형법은 뭐냐면, 그 범죄가, 사람의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부과하겠다라는 걸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규정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건 범죄가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 법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범죄가 아닌데 왜 재판을 해? 범죄가 아닌데 그 사람을 범죄자라고 지금 재판을 해서 교도소에 보내네 마네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한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나 검사들을 처벌을 해야죠. 오히려. 그래서 형사사건이나 공법사건에는 그 사건에 적용할 법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문제가 안 돼. 그럼 재판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재판을 한다. 그럼 재판을 하는 놈들을 전부 교도소에 보내야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민사사건은 어떠냐? 민사사건은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민사사건은 정말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국제법처럼 그런 식으로, 이런 것처럼 그 재판을 거부하고 딱 멈출 수는 없다고. 어쨌든 결론이 나야 돼요. 끝을 맺어야 돼. 결론을 내줘야 돼. 민사사건은. 국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재판에 적용할 법 규정이 없을 때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전까지 자꾸 이제 판사들이 재판을 안 하고 질질 끌고 그러니까 프랑스 민법에 1804년에 제정됐다고 했죠. 프랑스 민법에서 아예 재판을 거부하면 재판 거부죄로 형사 소추하겠다. 즉 그 재판에 넘기겠어. 형사 처벌할 거야.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프랑스 민법에서 이제 이렇게 법률의 침묵, 불명확, 불충분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하는 법관은 재판 거부죄로 소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민법에서는요. 스위스 민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입법자라면, 네가 법을 만드는 법관, 네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너는 어떠한 법을 만들래? 그래서 네가 이 상황에서 만들었을 것 같은 그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해라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입법자로서 제정하였을 규칙에 따라서 판결을 해라라고 이렇게 정해줘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발단해서 우리민법에 와서는 뭐라고 했냐면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야. 조리에 의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 온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이 상당히 발전적이고 이제 진보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럼 조리가 이런 식으로 조리를 내세웠는데, 조리라는 건 원래 이것처럼 법이 없을 때 이걸 법의 흠결이라고 해요.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조리인데, 그럼 조리가 법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리의 법원성이라고 해요. 조리를 법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긍정하는 견해,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견해, 그리고 이제 부인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이렇게 이제 긍정설, 부정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조리의 법원성을 긍정하는 견해는 민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조리는 그 법규범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민법 제1조 그리고 헌법 제103조가 있는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규정이 바로 그 조리의 근거가 된다,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판례도 역시 판례도 긍정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도 이제 긍정설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정설은 뭐냐면, 이게 그냥 조리라는 거는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여기 있죠?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건 하나의 그 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이건 법이라고 할 수 없고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대한 하나의 해석 방법인데, 이거를 법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 법관이 재판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에서 기인한 거지, 이 조리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견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있는 게 이제 판례인데요. 보통 이제 판례죠. 판례 많이 얘기하잖아요. 판례 중요하겠죠. 공부할 때도 이제 판례가 중요한데, 판례는 이제 원칙적으로 뭘 말하냐면, 법원의 판결이, 법원이 계속 사건마다 판결을 하잖아요. 이 사건의 판결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야.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법의 일반 원칙. 그러니까 판결이 계속해서 판결이 나다 보니까 그러한 사건에는 이렇게 판결한다라는 어떤 원칙이 생기는 거예요. 원칙이 생기고, 그러한 원칙을 판례라고 하는 거죠. 판례라고. 근데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원론적인 의미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건 요 판결 그 자체, 또는 판결이나 판결문을 또 판례라고 불러요. 그냥 일상 용어로 요런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판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판례가 법이냐 아니냐,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판례가 법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게 저쪽 판례를 법으로 보는 나라도 있고 안 보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판례를 법으로 보는 나라들이 주로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들 영미법 국가라고 해요.
그래서 영국의 판례가 상당히 오랫동안 축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영국 법원에 의해서 축적된 그 판례를 우리가 네, 커먼로라고 해요. 옛날에 뭐 일반법, 보통법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는데 요즘은 번역을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커먼로 이렇게 많이 써요. 커먼로. 그래서 이제 영미법. 그래서 다 이거 이제 판례법이야, 판례법.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판례가 법인 나라들인데 그럼 법이 영국이나 미국은 모든 법이 다 판례냐? 그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성문법도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왜 그런 판례법 국가 또 판례법 주의 뭐 이렇게 부르냐면 판례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법 국가 판례법 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도 당연히 성문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영미법이 아니라 판례를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 유럽 대륙에서 발달한 건데 이건 이제 대륙법이라고 해요. 대륙법. 주로 이 대륙법은 뭐냐면 로마법과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게르만법. 그래서 로마 게르만법에 의해서 발달한. 그래서 이거를 영미법 개 또는 개통. 그러니까 법의 저기를 개통이라는 말로 쓰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개라고 해요. 대륙법계, 대륙법 개통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륙법계, 대륙법 개통. 그래서 영미법계, 대륙법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로마 게르만법 또는 이제 시민법이래. 로마 그 시민법, 여기 성문법이에요. 프랑스 민법, 독일 민법 하는 그거, 성문법. 로마 시민법 역시 성문법이잖아. 근데 여기 판례법, 커먼로. 그래서 영미법, 판례법, 커먼로. 여기 이제 한 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륙법, 로마 게르만법, 시민법, 성문법. 요 세 개가 이제 한 축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네, 이제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속하는 거죠. 이쪽. 주로 이제 이쪽에 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전에는 뭐 이제 이런 구분이 좀 굉장히 이제 딱 아주 크게 저겠는데 요즘은 이제 서로 이제 교류를 통해서 참 이제 희미해지는 그런 저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판례가 법이냐? 판례가 법이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네, 판례의 법원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판례의 법원성. 그래서 판례의 법원성 당연히 이제 긍정하는 견해, 그죠? 긍정설, 그다음에 그 부정설이 있습니다. 긍정설. 자, 그 판례를 법으로 인정하자라는 견해는요. 그 대법원 판결은 그 사실적 구속력이 있어서 이렇게 사실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급심 판결을 이제 구속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실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설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륙법 국가에서는 판례를 법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판례는 판례는 법으로 인정되지 않고 단지 하나의 법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다라고 이해를 해요. 판례는 그냥 법이 아니라 법을 해석한 거야. 법을 해석한 거.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판례의 태도도 여기죠. 법원도 이렇게 그 판례는 하나의 해석이라고 인정을 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민법 제1조 규정이 딱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부정설을 취할 것 같지만 의외로 이렇게 긍정설을 주장하는 옛날 분들은 특히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보면은 찾아가 보면 아까 얘기했던 양반 있잖아요. 응? 우리 민법 발전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한 그 양반. 일본의 그 양반. 요게 이제 약자예요. 일본식 약자인데 원래는 우리식으로 하면 불화자 두 개를 쓰고 이렇게 민간머리하고 나무목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카에 이름 영 사카에. 근데 이제 요거 불화를 그냥 이렇게 써요. 이렇게. 우리 이제 요거
할 때도 그죠? 학자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쨌든 이 양반 이름이 그 이제 아처형 하는데 그 일본 그 이름으로 와가치마 대문자로 쓰여야지 이름이니까 그죠? 와가치마 사카에라는 사람이에요. 와가치마 사카에가 이 주장을 했어요.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아마 조리의 법원성을 부인을 하고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을 했어요. 조리의 법원성을 부인하고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견해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아처형 그러니까 와가츠마 사카에의 어떤 민법 교과서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견해들을 그러니까 아까 조리의 법원성을 부인하는 견해라든가 판례의 법원성을 긍정하는 견해가 계속해서 이제 주장이 되어 온 거예요. 힘을 받아 온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와가치마 사카에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일본 민법은 지금이 아니라 지금 말고 그 전에 일본 민법 1조는 뭐였냐면 그 권리 능력에 관한 인격에 관한 규정이었어요. 히토 해가지고 인 딱 써가지고 걔네 히토라고 읽거든요. 히토 그래서 이제 히로히토 히로히토는 여기다 이렇게 쓰고 그 일본 천황들 이름에 꼭 요거 끝에 히토로 끝나 히토. 그래서 이렇게 히토. 근데 어쨌든 요거 이게 아니라 사람 인자 써가지고 히토인데 히토 제1장 히토 그리고 제1조 권리 능력에 관한 거 인격에 관한 거 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민법으로 하면 이게 제3조지 3조. 3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뭐 의무의 주체가 된다 뭐 이런 게 3조예요. 3조 규정이 그 일본 민법 당시에 1조였어요. 그럼 우리 민법 1조와 2조에 있는 규정이 없었다는 거야.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이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 규정이 일본 민법에 없었어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하게 해야 한다. 그 신의 성실의 원칙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 민법을 제정을 하면서 민법 제1조의 민사에 관한 그 법원에 관한 규정, 민법 제2조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딱 두었기 때문에 조리의 법원성을 부인할 수 없고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이미 법률의 규정이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어서 아무리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해서 뒤집어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옛날식 이런 견해들이 그냥 자꾸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 그래서 은연중에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간혹 보면 이런 주장 아직도 이제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뭔지 좀 튀고 싶어서 그러는지 하여튼 뭐 이제 이런 주장을 좀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제 판례의 법원성 우리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판례는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하나의 판례는 우리 법제는 법을 해석한 거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은 또 역시 이렇게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